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정말 요즘 정치권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가장 핫 이슈가 아니었나 할 정도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네. 이번 선거의 결과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대승을 거뒀는데 선거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내년 총선 딱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있었던 보궐선거. 따지고 보면 기초 그 자치단체의 장선거여서 사실은 특별히 그렇게 전국적으로 관심을 가질까, 네. 의구심을 가질 만한 선거였지만 이게 여야 특히 뭐 현 윤석열 정부에서 총력전으로 나오면서 이게 정말 전국적인 선거가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 선거 이상의 맞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았고 실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내년 총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네네네. 뭐 가장 뭐 이렇게 중요한 징표였죠. 근데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1년 6개월 남짓 정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그게 굉장히 이렇게 준엄한 국민의 그 뭐랄까 심판 그런 게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김태우 후보 선정 과정에서 아니 당사자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 네. 아니 구청장 직위 상실한 지 뭐 3개월 만에 8.15 특사를 통해서 다시 출마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또 국민의힘 당에서는 그 사람을 또 후보로 이렇게 선출하게 되고 이것은 정말 그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상식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말 그대로 오만한 그런 행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 네. 오만함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결과 아닌가. 그러니까 마치 21대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보수 정당이 참패했던 그 정도의 지지율 17.15% 이 정도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라든가 국민의힘 당에서는 아마 그 뼈저린 반성, 혁신 이런 게 필요한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선거에 패배를 하고 나서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까지는 아니지만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고 후임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인선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결과는 국민의힘 당이 완전히 바뀌어라, 혁신해라, 개혁해라, 근본적으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였는데, 그런 채찍질이었는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이렇게 그 조용한 변화 뭐 이렇게 언급했지만 따지고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공천 실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사무총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철규 전 뭐 사무총장에서 이만희 의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친윤에서 친윤 그대로 바뀐 거여서 이게 진짜 이 보궐선거에 국민들의 회초리 의미를 알고 이렇게 인선을 한 것인지 거기에 보면 너무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근본적인 변화, 혁신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대로 뭐 대통령의 운영 기조가 변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김기현 체제에서 확실하게 뭔가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네. 그 밑에 분들만 책임지는 이런 모습에서 대단히 아쉽다 이런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김기현 체제 대표도 그 체제가 변하게 될지 아니면 뭐 앞서서 앞전에서는 김명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사실은 장소가 책임진 건 맞죠. 그런데 임명직 당직자만 전원 사퇴를 하고 김기현 대표는 그대로 있는 걸 선출직 뭐 이렇게 지도부는 그대로 있는 걸로 보면 아직 비대위로 바꿀 만한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실하고의 교감에 있어서 그런 이렇게 여유 아무튼 시기적으로 아직 네.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죠. 만약에 사퇴를 하고 비대위로 바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상황이 상당히 지속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일단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가서 한번 수습을 해보겠다. 뭐 그런 방향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이게 이제 총선까지 갈지
그건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총선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한 민주당은 이재명 체제가 조금 더 공고해지는 분위기지만 사법 리스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근 백현동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된 이후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가 기소된 위증 교사 혐의는 뭐냐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검사 사칭한 거 아니냐. 그걸로 재판을 받을 때 당시 그 전 성남시장의 이제 비서 이 사람한테 나는 그때 당시 상황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달라 해서 위증 교사를 한 거고 실제 이번에 기각됐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 잔담 판사가 그 부분은 소명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여러 가지 그 비리 이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직접 관련성이 없다 보니 그 부분 먼저 기소한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영장 기각되고 그다음에 이 보궐선거에 승리하고 하면서 사실 그 리스크라는가 이것은 많이 벗어났지만 이제 사법 리스크가 그러니까 재판 리스크가 이제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중앙지검장이 하나하나가 다 구속 사안이고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몇 개의 재판이 이렇게 동시에 열리는 것도 상당히 보기 드물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보다는 법정에 출두하는 날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일부 이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재판 결과가 선거 전까지 나올지 또 이 사법 리스크나 재판 결과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궁금증을 좀 해결을 해주시죠. 예, 지금 재판이 가장 많이 진행된 게 이재명 대표 그 재판 중에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관련된 그 재판이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지만 아직 내년 총선 전에까지 1심 판결 선고가 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위례 대장동 사건, 뭐 성남 FC 사건 그 사건도 이제 초기 단계고 지금 백현동 거기 관련된 배임 사건은 이번에 기소를 하면서 거기에 병합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 더더군다나 병합까지 되면 그건 또 상당히 앞으로 길 거고 만약에 내년 총선 그 선거 전에 1심 판단이 나온다면 아마 위증 교사 사건은 사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 비서 이 사람만 와서 증언하게 되면 그리고 실제 그 사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궐선거 후폭풍이 불고 있는 곳이 또 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거세게 공방 중이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은 뭐 개인적 감정으로도 많이 서로에게 뭐 안 좋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보수 정당을 좀 더 관심 있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가 지금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정말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그 상황에서 당의 전직 대표와 그래도 또 인수위원장까지 했던 그런 분이 그런 추한 모습으로 정말 상가 내에서 상주끼리 이렇게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서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말꼬리를 잡고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어떻게 또 이 불붙은 상황이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쪽에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의대 정원 확충입니다. 정부가 2025년부터 많게는 1,00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계에서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입장이죠. 예, 그 의사수 증원 문제 이것은 역대 정권들이 계속 관심도 갖고 알고 있었지만 정말 이 사실 성공하기 쉽지 않은 그런 과제였죠.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이제 의학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의사수를 좀 줄였다가 이제 2007년 이후에는 지금 3,058명 그대로 유지돼 있는데 이 숫자가 지금 사실 의료 수요는 굉장히 는 상황입니다. 국민 대다수도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보궐선거에도 패배하고 난 이후에 이제 국민적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이 성공을 못했듯이 의료계의 반발도 정말 강력했었죠. 그동안에 계속 정부에서 뜻을 관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이게 지난 2000년대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가능하면
이번에 이제 야당도 좀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정부 그리고 의료계의 머리를 맞대서 국민들 정말 피곤하지 않게 의사수를 증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 방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네.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울러 이게 이제 또 더불어서 전남권의 의대가 신설이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자, 정부에서 이렇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 또 의료계는 반대하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이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의사 수는 OECD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한 2.6명 정도 됩니다. 근데 네. OECD 평균은 3.7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 30% 이상 정도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도됐다시피 이 구급차를 타고 응급 환자가 각 응급실 안 받아줘 가지고 네. 10군데 다 안 받아줘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 사망한 사례라든가 그렇죠. 네. 동네 소아과가 없어서 애 아팠는데 엄마가 소아과 그 문연 시간에 애 안고 그 이른바 오픈런 그런 상황을 보듯이 의료 그 체계 중에 이 응급 의료 체계, 소아과 이런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쪽은 뭐 개원해봐야 의사 해봐야 돈 안 되니까 돈 내는 그런 진료 과목으로 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회가 고령 사회로 가면서 의료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수일례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은 그겁니다. 숫자만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예를 들자면 응급의학과라든가 소아과가 이게 의사수가 늘어나겠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갑자기 늘어나면 현재 의대에서 그런 거 어떻게 담당하느냐. 그렇게 표면적으로 이유를 대는데요. 그걸 누가 모릅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밥그릇 싸움이죠. 대한민국 의사의 소득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네. 그만큼 본인들의 그 기득권 밥그릇 놓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대지 말고 정말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에 정말 의사가 더 필요한 거는 명백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의대 정원 확충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사들이 집단 휴진과 총파업을 이어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도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부 보도로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그만큼 그러면 대통령이 발표해야 그만큼 무게가 실리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아마 실제 이후로 좀 기조가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도 좀 더 어떻게 인원수는 과연 그러면 몇 명을 늘릴 것인지 그리고 채찍과 당근을 겸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금 검토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채찍 형태로 해서는 당연히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000명 이상 이렇게 숫자를 늘리겠다 하고 당근 측면에서는 예를 들자면 그 현장에서 그런 의료 수가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지방 이 국립대 병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거기 잘 근무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럼 네. 급여라든가 인원도 제한도 좀 풀어주고 그런 면으로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벌써 전남 쪽에 의대 신설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학원가 또 학부모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예, 오래됐죠. 그런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게 전남 지역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의대가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 국민 1,000명당 의사 수 이야기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2.6명인데요. 전라남도는 1.7명입니다. 거의 네. 반 수준 이렇게 되는데 정말 굉장히 열악하고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수요가 큰데 지금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우리 전남 지역에서는 이게 동부권이냐 서부권이냐 어느 지역에 하느냐 그 문제가 아직 내부적으로도 갈등이 아직 해소 안 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는 정부에서 추진을 할 때 기존에 숫자가 적은 그런 대학에 예를 들자면 40명, 50명 된 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적어도 전남에 대해서는 네. 대학을 의대를 하나 신설해서 거기서 증원이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 특히 전남까지 좀 무료 혜택을
또 우리 전남 지방에 사신 분들도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증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야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네. 과연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지, 전남의 오랜 염원인 의대가 또 신설이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계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